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과목별로 담당 선생님들이 분리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좀 효율적으로 하려고 제가 이선입니다. 대표적으로 그 경제랑 윤리랑 정치 과목 제가 한꺼번에 하고요. 지리 선생님이 잠깐 맡아서 하시고 그다음에 통사 이야기 잠깐 할 거라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그 브로셔에는 가벼운 정보들만 들어가 있고요. 주요 내용들은 여기 앞에 제가 설명드릴 거라서 좀 설명을 들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좀 자랑을 좀 먼저 해보자면 그 저희 뭐 영동고 이제 그 과목마다 선택자 수가 좀 달라가지고 뭐 1등급에 배정되는 머릿수가 다른데요. 그냥 그리고 다른 학교들이 지금 시험이 안 끝나가지고 제가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영동고가 제가 시험을 제일 먼저 봐가지고 이 친구들이 나왔는데 1등급이 사회문화 11명 중에 6명 나왔습니다. 저희 수업에서. 그래서 뭐 2등급도 너무 많이 나왔는데 사실 2등급도 막 자랑하기는 그러니까 적당히 넣어놨습니다. 사실 이 수치들이 뭐 당연히 설명회하면서 선생님들이나 학원들이 다 풀릴 수 있는 내용들이잖아요. 근데 저는 제가 일일이 친구들이랑 카톡에서 다 받아내는 성적이라서 이게 이번에 얘네가 25점 만점이거든요. 곱하기 4에서 100점 되게끔. 근데 그 여기 친구가 뭐라 그랬냐면 그 만점 하나 있고 그다음에 몇 점 깎이는 하나 있고 그다음에 24점이 9명이 나와가지고 하나 틀린 24점으로 1컷이 끝났어요. 근데 거기서 저희가 6명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영동고 말고 다른 데도 뭐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영동고도 그렇고 중산고도 70명이라서 사회문화 70명이라서 1등급 끽해봐야 7명인데 이거 아직 확정은 아니거든요. 시험이 다 덜 끝나서 꼬리표가 안 나와서 한 3명까지는 5등 나온 것 같고 단대보고도 뭐 마찬가지고 뭐 지금 윤리 얼마 하지 않은 휴문도 1등 저희 다 팀에서는 다 나왔고 뭐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현재 공식적으로 2학년 사탐은요 저희가 이제 같이 팀으로 움직이거든요. 선생님들이 수강생 수나 매출이나 저희가 압도적으로 1위라서 아무래도 조금 왜 그렇게 나왔냐면요 이게 그러니까 방금 전에 그래서 말씀하신 거랑 좀 마찬가지인데요. 저희가 이제 저희도 이게 처음 완전히 시작되는 거니까 이게 수업 시작할 때 저희끼리도 회의를 되게 많이 했었어요. 맨날 만나서 커피 마시면서 문제 어떻게 나올까 했는데 결국 그런 이제 문제와 수업에 대한 예측들이 저희 자료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게 대표적으로 이제 영동고 시험 문제인데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갑이 속해 있는 사회집단 AD를 분류한 것입니다. 하나의 공식 조직 구성원들이 해당 공식 조직 내부에서 자발적으로 활성했는가? 이 제 건데요. 갑이 속해 있는 사회집단을 분류한 것입니다. 공식 조직 구성원들이 내부에서 자발적으로 결성한 집단인가라고 완벽하게 똑같은 문제거든요. 심지어 밑에 있는 1, 2, 3, 4, 5도 완벽하게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기말고사인데 교육비 지출액으로 이제 숫자를 넣은 도표 통계 문제를 만들어서 이 다 합친 전체 값과 A 지역, B 지역, 계층 상중하 나눴는데 이게 제 교재에 있는 문제인데 교육비 지출액이랑 이 A, B 지역을 그냥 도시 농촌 지역과 계층 상중하로 나눈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똑같은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그 학교 선생님이 완벽하게 똑같이 되기 그러니까 이제 이 명칭만 조금씩 달려서 한 문제인데 그러니까 저희가 이런 예측이 다 맞았어요. 저희끼리 막 얘기했을 때도. 그래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뭐 대표적으로 휘문고인데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다 쉽게 낸다, 뭐 어렵지 않다 그랬는데 물론 그렇게 나온 학교도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한대부고인데 한대부고가 생각보다 너무 쉽게 나왔어요. 그래서 중간고사 때 1컷이 박살나가지고 100점만 막 다 1등급 100점 맞아도 1등급 못 들어가는 그런 비율이 나게끔 됐는데 그러니까 애들 등급 구분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기말고사 때는 1컷이 지금 85점도 안 된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저희는 그렇게 예측했거든요.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들이 뭐 능력의 여하가 아니라 애들을 조금 이렇게 얕보세요. 그러니까 얕본다는 게 어떤 거냐면 생각보다 애들이 시험 기간 들어가서 그 공부 안 하던 친구들도 막상 시험에 눈앞에 닥치면 열심히 하거든요. 그래서 평상시 학교 선생님들이 이제 아이들을 대할 때 뭐 이거 알아 몰라 이러면 거기서 뭐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선생님 저 알아요 이거 다 대답하고 그러겠어요. 그래서 시험 기간 전에는 그렇게 이 선생님들이 얘기하면 애들이 잘 몰라요 막 이렇게 대답하니까 공부가 안 돼 있다고 생각한 건데 결국 주차가 쌓이면서 공부를 해놨던 그 힘을 갖고 시험 기간 들어가서 막 달리면 그럼 엄청 올라갑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이제 윤리 선생님도 다 마찬가지인데 저 질의응답을 조교한테 안 맡기거든요. 제가 다 하는데 다 모바일로 받거든요. 주당 질의응답 개수가 셀 수가 없습니다. 뭐 100개 뭐 말도 안 돼요. 100개는 말도 안 되고 뭐 그냥 시험 기간 다가가면 한 주에 막 2, 300개씩 자고 일어나면 수십 개 쌓여 있고 한 번 터 덜고 딴 거 하다 보면 또 수십 개 쌓여 있고 수업 끝나고 나서 10시 넘어서 11시에 보면 수십 개 쌓여 있고 집에 가서 1시에 또 수십 개 쌓여 있고 자고 일어나면 수십 개 쌓여 있고 그러니까 그만큼 애들이 이제 열심히 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1학기 중간고사, 기말고사 다 적당히 낸 학교도 있었는데 1학기 중간고사 때 너무 쉽게 내서 2학기 기말고사 때 어렵게 낸 학교들, 이런 학교들도 전부 다 2학기에는 기말고사 버전으로 간다고 봅니다. 이렇게 쉽게 내서는 등급이 구분되지 않는다는 걸 학교 선생님들이 다 학습해가지고요. 아마 2학기 때는 다 어려운 과목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공부를 좀 해야 되는 스타일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저희 얘기를 조금 드리고 싶은데, 그럼 저희는 왜 이걸 이게 예측을 하고 애들 잘 가르쳤냐면요. 이게 사실 이제 약간 구조적 문제거든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좀 알기 어려운 얘기인데, 사실 그러니까 저희 학부모님들 중에서 아마 학원계 계신 분들이 꽤 계실 거예요. 제가 직접 이 학원의 관계자들 분들 가르치기도 하는데 분명히 계신단 말이에요. 국영수 선생님 하시는 분들. 심지어 저희 와이프도 국어 강사입니다. 네, 근데 저희 와이프도 맨날 저한테 사탐 얘기 들으면 신기해요. 아, 자기 들어본 적이 없다. 이거 너무 신기하다고.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수능이란 내신을, 수능하면서 내신을 집중하는 선생님이 없습니다. 그러면 사실 되게 힘들어요. 왜냐면 내신 집중 기간에는 수능이 잠깐 힘이 떨어지잖아요. 휴강하고. 근데 내신이 끝나면 또 내신 쉴 때 수능해야 되고, 결과적으로 저희 이제 수능 강사들은 11월 중순이면 끝나야 되잖아요. 근데 내신까지 같이 하는 선생님들은요, 그 수능 끝나고도 못 쉽니다. 내신 기말고사 끝날 때까지 계속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1년 내내 일하는 사이클이 되게 힘들어서 애초에 사탐 강사들 중에서 인강을 가지고 있고 대형 학원에 있는 선생님들은 그럼 난 수능만 할래. 내신 너무 힘드니까. 이래서 안 하고요. 그 전에 내신 집중 강사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집중이 수제가 되고 단위가 늘어나니까 이제 학원에 수업을 듣는 건데, 사실 작년 재작년까지만 해도 아이들이 2학년 선택 과목에 대해서 학원 수업을 별로 안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수업할 공간 자체가 별로 없었습니다. 예. 저희는 계속해서 수업할 공간이 있던 사람들이어가지고 저희는 지속해서 이 시스템을 계속 하고 있었거든요. 심지어 이제 특목고, 외고는 약간 이런 시스템이에요. 기존의 외고는 이렇게 한 학기에 전체적으로 한 바퀴를 다 돌리는 시스템이어가지고 제가 거기서 계속 수업하고 있었어가지고 할 수 있었는데, 애초에 이걸 같이 하는 선생님이 없는데 시험 문제가 수능형으로 나와버리니까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애초에 이런 스타일의 수업을 해본 선생님들이 없어가지고 지금 뭐 제가 100% 다 알지는 못하지만 다른 학원에도 수업을 깔고 있는 선생님들 제가 상당 부분을 알고 있는데, 네, 거의 다 이렇게 수업해보신 분들이 아닙니다. 갑자기 이제 이렇게 투입되는 분들이라서. 그래서 저희는 그 과목도 저희가 완벽하게 파트를 나눠가지고 담당 선생님들이 다 들어갑니다. 제가 일반 사회 들어가고, 지리 선생님이 지리 들어가고, 그 다음에 윤리 선생님 윤리 들어가고, 이렇게 한 번에 와서, 그래도 국영수까지 잡아먹을 수는 없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온 김에 최대한 2과목하고 갈 수 있게 이 선택 과목들 중에서 제일 핵심 과목들은 다 묶어놨고요. 그리고 저희가 애초에 그러니까 같이 움직이는 선생님들이라서요, 애들 얘기 많이 합니다. 저희끼리도 뭐 밥 먹고 회식하고 커피 마시고 할 텐데 저희 그럴 때마다 애들 얘기 많이 해요. 그래서 다 잘하면 좋겠지만 사실 일반 사회를 못하고 윤리를 잘하는 친구도 있고요. 반대로 윤리를 못하고 일반 사회를 잘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 중에 저희랑 인원이 겹치면 저희 맨날 이거 대조한 다음에 서로 물어봅니다. 요새 어때? 잘하고 있어? 아, 요새 윤리가 좀 어려운데요. 아, 그럼 요새 사문 좀 괜찮은데 그러면 질의응답이나 자료 윤리 좀 더 하라고 하자라고 해서, 네, 최대한, 네, 아무리 대치동 수업이고 단기 수업이고 단과 수업이라고 하더라도 애들 상태 확인해가지고 계속해서 이렇게 좀 케어하려고 많이 노력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1학기 잠깐 이제 정리를 해드리자면요.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흔히 이제 3학년 때 이제 바뀌었지만 기존에 있는 언니 오빠 계신 분들은 알고 계시잖아요. 저희가 수능이 이제 모의고사형이라고 불리는 그런 형태랑 내신형 문제라고 해서 지역적 부분적 문제가 있는데요. 수능 레벨로 심화되는 거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닙니다. 이건 그냥 열심히 가르치면 되고 애들이 열심히 공부하면 되기 때문에 사실상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제일 큰 문제가 이거예요, 이거. 네. 수능은 출제 경향이란 게 있어요. 그래서 출제 경향에 굉장히 어울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확인하는 시험 문제가 저희가 이제 9월에 보는 구평 모의고사라고 얘기하는데, 막상 사문이 됐던 생윤이 됐던 이 주요 과목들의 구평과 수능을 비교해 보면요, 경향이 굉장히 유사합니다. 예. 그리고 그게 1년 단위로 바뀌진 않고요. 좀 2, 3년, 4, 5년 단위로 바뀌어가지고 이 흐름에 따라서 공부를 시켜가지고 마지막에는 그 모의고사로 완전 저격할 수 있는 것만 골라서 막 애들 풀리거든요. 그렇게 풀리는데 기본적으로 내신 문제는 그렇게 안 합니다. 예, 교과서 상에는요, 그 문제를 출제할 수 있는 근거가 다 담겨 있어요. 그래서 수능은 경향성을 가지지만 내신은 굳이 그걸 따라갈 필요가 없기 때문에 지금 교육과정이 바뀌기 전이나 바뀐 이후나 그 출제 문제 다 남아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1학기 때 했었던 사회문화의 도표 통계라는 단원인데요. 그 도표 통계를 풀려면 수능에서는요, 딱 유형이 3가지 정해져 있습니다. 한 문제는 좀 쉬워요.
두 문제가 좀 어려운데 두 문제도 유형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 푸는 방법만 익힌 다음에 그 유형 문제만 디딥다 풀면 되거든요. 근데 그게 10년에 걸쳐서 변화해 왔어요. 10년 전에는 2, 3년 동안 이 특정 주제가 유행했었고 이걸 없애고 특정 주제가 유행했고 이걸 없애고 특정 주제가 유행하고 이렇게 온 건데 다 나옵니다. 네. 다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는 교과서에도 담겨 있지만 수동특강, 그러니까 EBS를 기반으로 한 교재도 다 남아 있어요. 그리고 수능에서는 별로 안 나오지만 저희가 모의고사라고 부르는 교육적 모의고사 다 남아 있어요. 왜 남아 있냐면 교과서에 담겨 있기 때문에 출제의 근거가 정해져 있어서 그걸 무시할 수 없어서 다 나옵니다. 그래서 단순히 수능과 내신의 문제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시험 범위가 두 번으로 다 보고요. 그다음 수능에서 나오는 고난도 문항이 나오는데 이것 때문에 굉장히 내 출제 범위가 사실 다양하다고 또 보입니다. 더 다양하다. 그래서 지금 경력이 얼마 안 되시는 선생님들은요, 이걸 이해를 못합니다. 옛날 출제 기조가 왜 이렇게 나왔는지. 거기다가 내신형 문제들이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단대국어인데요. 네, 이번에 중간고사 때였는데요. 1컷이 막 80점 초반인가 정도로 막 거지 같은 시험인데 시험 문제 그렇게 지저분하지 않았거든요. 전 적당히 잘 냈다고 봤어요. 근데 왜 그렇게 나왔냐면 마지막에 서술형에서 정말 교과서에서도 별로 필요 없는 이 교과 내용적으로 중요하지도 않는, 그렇다고 뭐 연도 암기해라 이것도 아니고 학자가 연구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윤리를 어긴 부분들을 골라 써라 이렇게 하는데 그럼 잘 쓰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아니라 발문이 틀려서 문법이 틀려서 깎았어요. 그래서 애들이 너무 어이없어 했어요. 아니 사회와 문화에서 개념을 잘 썼는데 문법이 틀리다고 점수를 깎는 게 말이 되냐. 근데 그렇게 깎았더니 애들이 다 10점씩 깎여가지고. 예. 근데 물론 너무 다행히도 그건 공통적으로 그렇게 나온 거라서 뭐 특정 인원이 약간 뭐 이렇게 뭐 불이합을 받은 경우는 없었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까지 오는데 거기다가 국영수 공부까지 되니까 체감 난이도는 네, 상상을 초월합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저희가 계속 뭐라고 말씀드리냐면요. 이 교육과정이 바뀐다고 발표됐을 때부터 저희는 주구장창 얘기했었거든요. 이 사탐에 대한 공부에 힘이 더 들 거다. 네. 학업량 줄여준다는 거 거짓말이다. 이거 무조건 100% 든다. 거기다가 등급을 갈라야 되는데 쉬운 문제 나면 등급 박살나기 때문에 결국 시험 문제 어려워진다. 라고 해서 결국에는 국영수 빼고 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결국에는 학원을 다니면서 강사에게 도움을 받는 게 효율적이 더 돼버렸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험 기간 들이닥치면요 질문 양 그냥 터집니다. 예. 왜냐면 저희가 고1 통상수사는 그나마 조금 암기에 대응하는 방식들이 있어요. 아직 고등학교 1학년 남아 있어서. 근데 고등학교 2학년 올라오면 자기가 공부하겠다고 선택한 친구들의 발전 속도는 사실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래서 중간고사는 기말고사만 봐도 다르거든요. 그 애들이 공부하려고 달려드는데 거기서 자기가 혼자 교과서 보고 있고 그 EBS 수특 풀고 있고 뭐 지난 그 마더턴 같은 그 기출문제 모아서 풀면 뭐가 어떻게 출제되는지 모르는데 옆에는 수업 듣고 나오는 방향성 알려주고 그 문제 풀 때 질의응답 선생님이 카톡으로 다 대답해주고 이러면 차이가 날 수밖에 없죠.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되게 재밌었던 게 저희가 중간고사 때는 막 그 다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출발했잖아요. 근데 중간고사를 보고 나서 저희가 성적 조사를 했을 때도 저희 애들이 아닌 애들 중에서 1등급 들어간 애들이 당연히 있었어요. 많이 있었는데 생각보다 많이 유입됐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공부를 너무 잘해 저희가 피지컬이 좋다고 얘기하는데 원래 너무 잘해서 누구한테 배워도 잘 푸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친구들이 있으니까 그런 친구를 제외하고 나면 분명히 얘네가 이 정도 레벨의 성적이 아니었는데 갑자기 사탐선제 훅 나서 자기를 제낀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해지죠. 예, 근데 불안해지는데 알고 봤더니 이렇게 공부하면 차라리 효율적이겠네 해서 오히려 더 유입되는 효과가 있었어가지고 결과론적으로 마지막에 이제 성적조사 해봐야겠지만 저희가 들어가는 학교에서는 1등급 중에 사실상 거의 50% 저희가 다 먹는다고 보는데 네, 아마 앞으로 더 그렇게 좀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여름방학 얘기를 좀 잠깐 말씀드리자면요. 이게 제가 사실 학생들한테도 자꾸 연락이 오는데요. 들어야 되냐고 말아야 되냐고 자꾸 물어보는데 사실 저는 사탐 강사여도 사탐 뭐 막 들으세요 이런 얘기 말씀 안 드리거든요. 필요한 것만 골라 들으면 되는데 이게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구조 때문에 미리 한 번 하는 게 너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게 이 사회라는 과목이 세분화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다 인간들의 삶을 다루는 내용이라서 글자로 읽어보면 다 이해가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 내용이 그 아이들의 삶을 다루는 게 아니라 어른들의 삶을 다루는 거고요. 그 어른들의 삶을 학문적으로 담아놓은 거기 때문에 우리가 국어적으로 사용하는 단어랑 그다음 교과서에 써 있는 단어가 달라요. 예. 목적, 기술, 조직 이런 게 다 다르게 쓰입니다. 예. 그래서 이게 깊이가 국영수만큼 깊지는 않은데 그렇죠? 한 번도 안 해본 생소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한 번 들으면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 겨울방학 때도 특강을 했었는데 뭐 아닌 경우도 있겠지만 거의 압도적 수치로 그 특강을 들었던 애들이 성적이 잘 나온 경우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예. 이게 경제거든. 대표적으로 하나 넣었는데 제가 잘 안 보여서 읽어드리면 달러와의 수요 변동으로 월단위 환율 변동이 나타났다. 이러면 사실 지금 저희도 막 이것 되게 말이 많잖아요. 그럼 애들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현실 삶에서는 환율이 많이 올랐대. 국가 경제가 어려워진대. 이렇게는 충분히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학문적으로 개념적으로 한 4단계는 거칩니다. 네, 그래서 그거를 탁탁탁탁탁 정리해서 아는 애랑 그냥 국어적으로 받아들여서 푸는 애랑 막상 시험 문장 들어가면은 접근 방법이 완전 달라서 그게 안 됩니다. 가장 기본적인 학문을 배우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래도 네, 방학 때는 그래도 조금 시간이 남잖아요. 나중에 내신 기간 들어가면 더 애들 막 곤두서고 피곤하고 하니까. 그래서 방학 때 선행의 의미로 이 이론을 한번 들어두는 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어떻게 짰냐면 최대한 애들 시간 안 뺏으려고요. 딱 3시간씩 4주로만 짠 다음에 그 3시간씩 4주 동안 모든 과목이 마찬가지거든요. 2학기 때 적용되는 범위에서 어려운 주제들만 다 골라칠 겁니다. 네. 어려운 주제들 먼저 한번 들어가면 딱 좋으니까. 내신 기간 들어갔을 때 쉬운 주제들은 애들 충분히 저희랑 같이 하면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주제만 다 골라칠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경제도 네. 이 이름 자체도 저희가 짜낸 게 아니라 교과서에 있는 거 갖고 온 겁니다. 경작적 사고, 시장의 수요와 공급, 국가 경제와 거시 경제, 무역과 환율, 그렇죠? 윤리, 윤사 보시면 더 심해요. 윤사, 공자, 맹자, 그 다음에 이황과 이이가 뭘 얘기하냐면요. 이 세상에 이루어져 있는 이기론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가 먼저인지 기가 먼저인지 이런 얘기. 그렇죠? 그걸 또 서양적 측면, 칸트 공리주의, 인간이 목적인가, 공동체 행복이 먼저인가 이런 얘기들을 다루기 때문에 한번 듣고 하는 거랑 안 듣고 하는 거랑 굉장히 차이가 많이 큽니다. 그래서 방학 때는 이렇게 경제나 윤사나 다 최고난도 총정리 위주로 갈고요. 나중에 2학기에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지금 이번 1학기랑 좀 비슷하게 가는 건데요. 시험 일정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제 일주일에 1회 2시간으로 한 7, 8회로 칠 겁니다. 네. 인윤이 들어가는 학교는 좀 회차를 낮아서 내용이 좀 적거든요. 대응해서 칠 거고 여기서도 이번 1학기 때 마찬가지인데요. 고난도 위주로 진행하고 저난도는 좀 빠르게 치면서 계속해서 공부할 자료를 던져줄 겁니다. 그래서 아들 계속 공부시키면서 질의응답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거고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이 기출문제 모음집을 던져줘서 풀라고 하는 게 크게 의미가 없는 게 그 문제를 전부 다 이해하고 자기가 다 소화시킬 수 있는 친구라면 괜찮겠지만 그 출제 기조와 경향이라는 게 분명히 있거든요. 학교도 마찬가지예요. 이번에 단대부고가 특별했었는데 사회문화가 4단원인데요. 다른 학교는 대부분 2개 했었거든요. 근데 2개 한 것까지 똑같았는데 막판에 그 학교 일정이나 이런 것 때문에 사탐이 수업 시수를 뺏겨버리면 진도를 못 나가거든요. 학교에서. 그래서 어떤 선택을 했냐면 갑자기 기말고사 전범위로 돌렸어요. 전범위로 돌리고 4단원의 마지막 단원이 제일 내용도 많고 제일 중점 단원인데 그래서 다른 학교들은 시험 범위 다 들어갔거든요. 이걸 뺐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아이들이 예측할 수가 전혀 없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나오는지.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저희가 하나하나 이 선지나 문제나 이 주제 구성도 다 치밀하게 계산해서 들어가거든요. 이 시간 내에 쳐내기 위해서. 그리고 계속해서 누적 과제나 테스트에서 시험 기간 전에 미리미리 대비시키고. 그리고 이 2개가 사실 애들이 제일 좋아하는 건데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거의 대부분 물론 조교가 할 때도 있긴 한데요. 그 극소수 특이한 상황입니다. 네, 강사가 직접 질의응답 다 해줍니다. 왜냐하면 이 짧은 수업 시간을 케어하려면 아이들이 이 생각을 딱 떠올렸을 때 그게 그거니까 글로 공부해라고 말을 해줘야 되거든요. 단순히 A는 물어봤으니까 B가 답이다가 아니라. 그래서 저희도 질의응답 보면 되게 길어요. 애들한테. 이게 이런 공부를 해야 돼. 이러고. 그리고 지금 한대부고도 마찬가지인데 윤리 선생님이 안 들어오는 게 오늘 한대부고 네, 직부인데 그냥 우린 2시부터 10시까지 있을 거다. 와라. 네, 공부해라. 혹시라도 다른 과목이랑 부딪히면 갔다 와도 된다. 네, 그리고 새벽에 잠들기 전까지 한 1시, 2시까지는 다 카톡 답변해주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계속 끌어갑니다. 정치법은 조금 다릅니다. 요거는 혹시라도 또 선택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가볍게 말씀드리자면 원래는 정치와 법이라는 하나의 과목이었는데 정치랑 법과 사이로 2분할로 나뉘었어요. 네, 그러니까 양 자체가 반으로 줄었습니다. 근데 양 자체가 반으로 줄면 당연히 고난도 주제는 그대로 남아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이 정당별 의석률이나 선거 결과표 해석이라는 이런 문제인데 근데 반으로 줄었기 때문에 막 몇 가지 특수 주제 말고는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같이 이제 이 정치라는 과목까지 내신을 다 다루는 게 너무 힘들어서요. 저희가 어떻게 짜놨냐면
방학 특강 때 어려운 주제를 쫙 쳐주고요. 그 다음에 시험 기간 들어가면 내신 기간에는 자료반으로 바꿀 겁니다. 근데 자료반이 그냥 겉으로 수박 겉핥기식으로 줄 건 아니고요. 아예 2회차로 크게 나눠 놓을 건데 1회차에는 전범위 개념 교재랑 그 필기노트, 그러니까 애들이 공부하면 이렇게 할 거다라는 그런 문제집의 형태들 있잖아요. 그 비슷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필기노트 주고 기초 문제 해설 준 다음에 아마 그 중간고사 때 핵심 범위 두 가지가 사회계약론이랑 선거제도일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가장 핵심적인 두 가지 부분만 영상을 찍어서 보내주고 질의응답 다 받아주는 그런 형식으로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 네. 그 지리 선생님. 네네. 네, 그렇죠. 지리 선생님이 지리 말씀드리고 제가 수능 통사도 궁금하신 분들 많을 것 같아서 수능 통사 잠깐 간략하게 정리해드리고 저희 마치겠습니다.